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인데요. 이 예카테리나 대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그때니까 독일도 가기가 어려웠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조금 배도 타고 여행이 자유로워지니까 그때 프랑스 문화까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프랑스는 베르사유의 황금기였어요. 루이 15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소, 볼테어 이런 사람들, 몰리에어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카테리나 대제는 우리가 서구화를 시키려면은 어설프게 서쪽인 독일을 모델로 잡기보다는 완전히 서쪽인 프랑스를 모델로 잡자라고 하면서 아까 이 모습 보면 이 하얀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베르사유에서 튀어나온 분들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예카테리나 대제 때는 프랑스 예술가들과 프랑스 사상가들, 수학자들, 과학자들을 대거 초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큰 조각 중에 하나인 이 표트르 대제 기마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프랑스 조각가인 프랑크나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의 에르메타지 박물관인 그 당시에는 여름 궁전이라고 그랬죠. 저기 처음에 우리가 기차역에서 시작하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이렇게 모스크바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워낙 춥다 보니까요. 페테르부르크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하고 페테르부르크를 계절에 따라서 귀족들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시즌이 있었어요. 그거는 러시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국에 굉장히 부잣집 가면은 서로 뭐라고 물어보냐? Where do you summer?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summer라는 동사 자체가 여름은 어느 동네에서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서구에서는 부의 상징 중에 하나가 여름과 겨울을 같은 동네에서 보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왕족의 로마노프 왕조의 서머 팰러스였고 지금은 에르메타지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프랑스 스타일로 지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내부도 베르사유를 상당히 많이 흉내를 내고 그 전쟁과 평화 같은 것을 봐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그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 당연히 한국말을 쓰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는 귀족이 평민이랑 같은 언어를 쓰는 걸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반들은 한문으로만 글을 쓰는 그런 것이 있었고 유럽의 중세에서는 라틴어로 대화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프랑스어가 귀족 언어가 되거든요. 유럽 전체 귀족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과 평화를 보면은 가끔씩 러시아어를 못하는 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나폴레옹이 쳐들어와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가 적국이 되잖아요. 근데 난 러시아 사람인데 난 그 프랑스어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일이 생길 정도로 프랑스어가 그 당시에는 귀족들 사이에 강력한 힘을 가졌고요. 원래 봉건사회에서요. 그 러시아 봉건사회에서는 귀족은 땅을 농민들이랑 같이 농사짓기 위해서 그 땅을 자기가 하사받은 사람들이에요. 본건 귀족이라고 봉토에 사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프랑스식 귀족주의가 뭐였냐 하면은 베르사유에 귀족들이 다 와서 농사들을 지은 거에 세금만 받아가지고 그 세금으로 사치를 하면서 연애 게임을 하는 게 프랑스식 귀족주의였어요. 그렇게 되면 레비는 뭐냐면은 이 프랑스식 귀족주의가 약간 러시아를 좀먹고 있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서 옛날식 러시아, 옛날식 그 조그만 동네에서 귀족과 평민이 같이 낫을 들고 농사짓는 걸 굉장히 동경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상을 폈던 소설가가 누굴까요, 당연히? 톨스토이죠. 그죠? 톨스토이도 귀족이지만 예, 항상 그 톨스토이의 사진을 보면은 농가에 앉아가지고 낫을 들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그 수염을 길렀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촬영이 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이제 그의 귀족 문화가 들어오는데 프랑스 귀족 문화는 서유럽 귀족 문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기본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행사에 하나는 무도회고요. 하나는 승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승마와 무도회라는 건 뭐냐면은 서구화된 공간을 얘기해요. 여기서 그죠? 서구화된 공간이고 서구화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연애에 대한 선택권이에요. 근데 연애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사회에서 만들어진 승마와 무도회를 연애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봉건 사회와 합쳐놨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우리가 안나 카레니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80년대, 90년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아이들이 남녀를 자유롭게 남녀 간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많은데 부모의 허락 없이는 결혼할 수 없던 시대에 우리나라도 여러 그런 갈등에 대한 드라마라든지 소설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라고 잠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승마는 일단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유럽의 귀족 계급은 기사라는 거죠. 기는 말 타다 할 때 기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사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 나갈 때 옛날에 자기 무기를 자기가 사갖고 나갔는데 유럽 귀족들 중에서 말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기사였고 말을 못 사는 사람은 평민이었다가 그게 대대로 고착되면서 귀족이 됐기 때문에 엘리트들의 정체성 자체가 말을 타는 능력과 결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잘 타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상 중에 누가 기마대로서 공을 세운 사람이 귀족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잘 타는 것이 귀족으로서 멋을 부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옛날 기사는
자기 봉토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스스로 무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는 사람인데 이때가 되면은 유럽 기마대죠. 왼쪽은 지금 현재 영국 기마대고 오른쪽은 현재 프랑스 기마대인데 그 유럽식 기마대, 헛살 기마대라고 하는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기마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기마대, 헛살 기마대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브론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브론스키라는 사람은 그래서 뭐냐면은 옛날 귀족주의에서 벗어나서 봉급을 받는 현대 셀러리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정규 수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닥 독특한 일이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모습인 거예요. 유니폼을 입고 봉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귀족들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황제로부터 하사다 받은 자기 땅에서 농민들을 채찍질 해가면서 벌어둔 돈으로 사치를 하는 사람과 일단 사회적으로 의미와 위치 자체가 달라요. 카레닌 같은 사람이 구귀족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흥, 부르주아, 봉급을 받는 중산층, 새로 올라오는 계급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 카레닌은 어떻게 읽어보면은 러시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러시아에 느끼는 매력과 옛날 러시아에 느끼는 자기의 그 그림과 연민 사이에서 그 횡설수설하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 어떻게 보면은 서구와 전통 속에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서구화를 추구한 모든 비서구 국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도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랑스의 베르사유에서 가장 먼저 제도화되고요. 원래 그 전에는 각 성에 살고 있는 부모가 그냥 우리 딸 그 동네로 보내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다가 춤을 추면서 비슷한 귀족 계급 애들끼리 춤을 추면서 그 안에서 서로 스텝이 잘 맞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을 고르라는 레디칼한 어떤 굉장히 레디칼한 새로운 연애 형태를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무도회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거기다 두 번째 복잡해지는 요소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브론스키처럼 봉급을 받는 새로운 계층, 봉건적인 어떤 그 쇠사슬에서 자유로운 계층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계층들이 이 무도회라는 공간을 침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그런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뮤지컬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기초 프레임을 가지고 이 뮤지컬을 만약에 다시 보신다면 아마 전에 안 보였던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러시아 소설을 읽을 때 가장 저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 요청해가지고 말씀 들어볼 텐데요. 자, 러시아 이름은요 기본적으로 바이킹 이름 그 전통에 속해 있어요. 원래 그 키예브 아까 말씀드린 키예브 공국을 세운 사람들이 바이킹들의 후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킹들은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짓냐면 워낙 인구 밀도가 낮은 데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강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 바이킹의 전통 이름은 어느 마을에서 온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스칼렛 요한슨 같은 사람 그 분이 북유럽 계열이거든요. 그럼 요한 선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의 자녀 선 daughter 할 때 그 선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자녀 스칼렛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뒤에 모모 비치 이런 식으로 붙는 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안나 카레니나라고 할 때요. 이분도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데 안나 제가 러시아어를 못하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르케데브냐 카레니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는데 이걸 잘라보면은 안나는 자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이름은 누구누구의 딸, 뭐 아르카데브의 딸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카레니나는 뭡니까? 카렌닌의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름이 제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러시아인들의 자기 이름이 자기 부모의 관계와 자기 남편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너 누구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지금은 그죠? 너 누구야? 그러면은 누구의 아들이자 누구의 남편인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 러시아의 봉건성, 잔존해 있는 봉건성을 갖다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또 뭐가 있냐면요. 제 러시아 친구들도 또 굉장히 한데 우리나라처럼 약간 조사를 변경시켜가지고 귀여운 단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이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나탈리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탈리아를 갖다 친구들이 부를 때는 나타슈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슈가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작고 귀엽고 어리다라는 의미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름에다가 그걸 붙인 경우도 있고 성에다가 그걸 붙여가지고 그 형이나 누나랑 내가 친하다는 거를 드러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 소설 특히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같은 경우 읽을 때는 거의 처음에 족보가 나오죠. 아예 이렇게 열면은 카라마초프 가문의 족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족보를 외운 상태에서 읽어야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좀 알고 계시면은